자, 그러면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오늘?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는 올랐는데 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너 이렇게 주식으로 돈이 안 벌리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뭐 작년에는 주가가 워낙 빠졌다가 많이 오르니까 뭐 이것저것 사도 그냥 다 오르는 시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뭐 계속 파는 데다가 뭐 개인들은 최근에 뭐 신용 대출이 요새 이제 오늘도 아까 댓글 보니까 연장하려고 그러니까 금리가 0.5% 올랐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봐도 종목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은 돈 벌기가 어려운 뭐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진짜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진짜 이유가 뭐냐? 주식으로 돈 벌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냐? 이게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그 기저에 세상의 변화가 깔려 있는데 그 세상의 변화가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그림 위주로 제가 이제 평소에 막 이상한 식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림 위주로 재미있게 좋아요.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이유를 반대로 말하면 이걸 알면 잘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진 않아요. 왜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왜요, 할 수는 왜요? 없어. 아, 이걸 그거요? 안다고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현실을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은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다.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유는 오픈북 테스트예요. 오픈북 테스트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승희님도 대학교 때 오픈북 테스트 보셨나요? 종종 있었죠. 네. 마음이 좀 편하죠. 마음 편하죠. 네.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하긴 한데 등수가 올라가긴 쉽지 않죠. 그건 맞아요. 별개예요. 아니 네. 시험을 보면 네. 분명히 이제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점수는 올라가지. 그치. 그러나 그쵸. 등수가 올라가긴 네, 어렵죠. 그쵸. 그리고 이제 평균 점수가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근데 맞아요. 제가 오픈북 테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투자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빠지는 거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기사를 찾아보는 정도, 뭐 누구한테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정도. 근데 요새는 유튜브를 키기만 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죠? 네. 왜 빠졌는지도 알겠고 외국인은 왜 팔았는지 막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오픈북 테스트예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즉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손에다가 빼곡하게 저 수식을 써놨는데 그쵸. 커닝 페이퍼 그러니까 아무리 오픈북이 써도 아니라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그쵸.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뭐 너무 라떼는 뭐 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어떤 운용사가 뭘 산대더라라는 전화만 받아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운용사가 사는 동안에 주가가 뭐 올라가. 근데 그걸 정보를 알았어. 그럼 그걸 미리 사.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고 정보가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고 맞아요. 있다라는 것이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점수, 등수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등수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정보,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정보가 이 정보가 여러분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만 아는 정보라면 내가 몰래 조용히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빨리 다 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어떤 악재가 생겼어. 근데 아침에 모든 방송에서 이 종목엔 이런 악재가 생겼는데 이러는 거는 이게 다 알려줘요. 다 팔겠죠. 그렇겠죠? 가격이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오픈북 테스트가 되고 가격이 빨리 반영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 요인인 것 같아요. 이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이 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고급 정보들은 또 누군가는 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 대형 운용사들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남들이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먼저 알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투자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픈북 테스트가 되면 보통 이제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도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시죠. 그렇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북 테스트라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이제 박스 오피스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그 이제 밑에 있는 글을 보면은 경제학자가 문화 산업의 블랙박스를 열었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이한영 본부장님도 나오셔서 이제 올해 이제 인생의 첫 책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저도 이제 응원합니다만 과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이게 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게 안 되면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뭐가 있을까요? 저 안에 답이 있나요? 저 안에 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에 답이 있는지는. 네. 근데 글을 잘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목을 잘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기를 잘 만나야 될까요? 뭐가 됐어요? 다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조건일 겁니다. 그쵸.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뭐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시기가 좋아도 아무리 작가가 좋아도 아무리 글이 좋아도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꼭 그렇지도 않은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죠.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컨텐츠 땡. 뭘까요? 뭘까요? 되게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 베스트셀러 올라가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주세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이한영 본부장님한테도 듣고 네. 계실 거예요, 밖에서. 네. 처음 시작할 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처음 출판할 때부터. 어떻게요? 물론 뭐 예판이 됐든 인지도가 돼서 미리 팔렸든 이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 뭐 어떤 뭐 K 문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상위에 랭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베스트셀러를 먼저 보죠. 그죠? 내가 책 살 때, 그쵸. 내가 책을 살 때 이 네. 핸드폰 안에 이 작은 페이지를 보고 나서 뭘 살까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뭘로 누르죠? 베스트셀러부터 찾아봅니다. 맞아요. 떠오르는 신간. 그렇죠. 이런 거. 근데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여기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또. 음원이나 뭐 이런 차트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스 오피스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이 좋냐 아니면 어떤 게임이 좋은 거냐 어떤 가수가 훌륭한 가수냐 이런 느낌을 볼 때 판단할 때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이제 펄어비스가 뭐 굉장히 좋은 게임을 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런 거를 딱 보고 판단을 할 때 너무 전문가적인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난 잘 몰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요. 잘 아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에다 투표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럼 끝. 네. 그래? 아니 그러면 A가 좋은 거야, B가 좋은 거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더 잘 아는 사람이 A래. 그럼 A. 그러면 A. 끝.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식을 고르는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환경에서도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아지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무형자산으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자, 무형자산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왜 예측하기가 어렵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야 니네 이미지 쓰려면 돈 내라 이런 얘기했고 카카오에서도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그 톡에서 광고를 안 붙이다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머니타이제이션 즉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 예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 야, 그러면 야, 이 제품이 많이 팔리겠다. 그럼 여기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좋아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도대체 이 무형자산으로 돈 버는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냐하면 그 경영진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유튜브 채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료 구독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유료 구독을 하면은 모니타이제이션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나요? 경제가 좋을 때 하나요? 아니면 안 좋을 때 하나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경영진, 이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는 그 분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럼 하는 거고 안 할 거야.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 근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를 분석한다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 정말 예술적인 거예요. 그게 예상하기 너무 어려워. 경제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기 더 어려워서 투자하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도대체 왜 몇 년 동안 모니타이제이션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019년에 처음으로 모니타이제이션을 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나 그 선정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 봤는데 100만 원짜리 회사야. 근데 왜 주가가 70만 원이지? 그럼 사야 되겠다. 3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 회사는 적어도 100만 원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70만 원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통한 투자의 방법인데 네. 이 밸류에이션, 즉 내가 왜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부 가치를 봐야 됩니다. 장부가치. 장부가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 망하면 얼마 사갈래? 야, 네가 이 회사가 망했다 쳐. A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가. 그럼 얼마에 팔고 나갈래요? 이게 이제 청산 가치예요. 네. 청산할 때 생기는 가치인지 그래서 그 가치를 말을 하는데 그 가치가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 가치보다는 좀 더 높게 거래가 되는 게 맞겠죠. 주식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거 하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수익 가치입니다. 수익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하더라도 1,000만 원의 가치는 있어. 라는 게 이제 장부 가치. 두 번째, 수익 가치는 근데 지금 회사 장사 잘 되고 있어.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 벌어. 실적이 좋아. 그래서 뭐 이거 100만 원씩 10년은 벌 것 같아. 그럼 이거 1,000만 원의 가치는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수익 가치예요.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을 통해서 내는 가치.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장부 가치를 우리가 PBR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하고 수익 가치라는 거는 PER. 그러니까 이제 어닝. 이게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주가가 높아요, 비싸요, 싸요, 이런 거.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래서 다 100만 원에 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70만 원 거래되는 기회가.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오픈북이 되고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하고 막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런 기회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는 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또 안 해요? 되잖아. 그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성장 가치.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성장한다면 그 성장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죠. 미래를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이 성장의 가치는 왜 더 중요해지냐면 금리가 최근에 뭐 테이퍼링도 얘기 나오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가 올리긴 했지만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5%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당장 5%까지, 3%까지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우면 더더군다나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의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만약에 금리가 높았으면은 그게 아니 지금 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낮으면 더 먼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 선정하기도 어렵다. 이거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비단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환경,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거 떠나서 저는 밑단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어서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학술적인 용어를 막 써서 쓰면 막 엄청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나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그림도 그려봐고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좀 어때요? 좀 이해가 많이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쉽지 않으니까 이런 변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걸 인지하고 네, 그 안에서 그래도 그 말씀하신 성장 가치처럼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더 깊이 공부해야겠죠. 오픈북이니까. 오픈북이니까 더 더 깊이 많이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포맥스 라이브 보면서. 네. 근데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빨리는 아니지만 더 깊이. 근데 여러분들의 장점은 또 뭐냐면 모든 종목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깊이 하시면 되고 더 고민 많이 하시면 되고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자, 인정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뭐 좌절감을 안겨드렸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거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부가치, 수익가치라는 게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의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인데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신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는 게 그래?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이런 위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좋은 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는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긴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갑자기 근데 포기하지 초조해지기도 마세요. 하고요. 포기하지 네.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네. 평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랑 똑같은 방식으로 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막 촌놈 마라톤 하는 것처럼 막 이번 달에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가 다음 달에 포기해 이런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좀 쉬운 것부터 하시고 이제 종목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투자부터 하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네.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시죠. 네.